안녕하세요. 호랑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렸던 꽁돈 3부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년 지원금이죠. 쉬었음 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더 다뤄보려고 하고요. 일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 그리고 최근 이들을 포함한 위기 청년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이른바 청년 자묘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부터 사실관계 하나는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정부가 쉬는 청년 모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7일 현재 청년층의 소득, 자산 안전망과 관련해서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청년 참여소득의 도입 여부 역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7월 8일 보건복지부 청년자문단에서도 청년 참여소득은 여러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논의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이미 확정된 제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런 방향의 정책이 정말 옳은가? 만약 만든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저번에는 왼쪽에 섰으니까 오른쪽에 한번 서서 이 청년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쉬고 있는 청년에게 국가가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최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왜 이런 정책이 공정성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왜 선한 의도로 시작한 복지가 오히려 노동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 왜 새로운 지원금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일하고 있는 청년부터 봐야 하는지, 그리고 반대편에서 그런 무너진 청년은 그냥 버리자는 것이냐, 청년 취업난이 개인 탓이냐, 몇몇 악용자 때문에 복지 전체를 없애자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끝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월급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월세 빠지고 관리비 빠지고 통신비 나가고 교통비까지 매번 냅니다. 밥도 먹어야죠. 식비가 나갑니다. 거기에 세금과 사회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직장이 너무 좋아서 다니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고 출근하기 싫어도 출근하고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손님에게 욕을 먹어도 참아야 합니다. 이걸 왜 합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뉴스를 봐요. 쉬고 있는 청년에게 정부가 소득 지원을 검토한다.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잠깐만, 나는 일하고 있으니까 안 주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준다고? 물론 실제 정책이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 자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다. 이 말만으로는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지는 결국 누군가가 낸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공짜 돈이 아니죠. 정부가 돈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국민에게서 거둔 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쓰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겠죠.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는 아닌가? 저는 이것이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요즘 청년이 쉬는 게 놀고 싶어서 그런 줄 아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생각은 없어요. 2026년 1분기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43.5%였고 정부는 구직, 실업, 쉬었음 등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2030 세대 미취업 인구를 171만 명으로 집계하면서 AI 확산에 따른 산업 전환, 기업의 경력직 선호, 세대 간 구직 경쟁 등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시장이 어렵다는 것,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 기업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것, 지역에는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 전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구조라고 해서 해결책이 현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죠.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신입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입을 채용할 이유를 만들어줘야겠죠.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면 그러면 기업과 산업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 봅니다. 그런데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청년의 통장에는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기업의 채용 구조도 그대로라는 거죠. 지역의 산업조차도 그대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문제를 견딜 돈만 지급하는 것은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걸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은 살면서 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너무 지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쉬면서 진로를 바꿀 수도 있고 몸이 아프면 치료부터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국가의 역할이죠. 국가가 그 시간을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져야겠습니까? 저는 국가가 개인에게 끝없는 생활비를 보장하는 방향보다는 다음 단계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죠. 직업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럼 실제 취업률을 검증된 훈련 과정에 쓸 수 있게 할 수 있죠, 돈을. 면접을 보러 다른 지역에 가야 한다. 교통비를 지원해주면 되는 겁니다. 취업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 초기 주거비를 도울 수 있죠. 심리적으로 무너졌다. 그럼 치료와 상담을 제공해야죠. 그런데 포괄적인 생활비를 지급하는 순간 정책의 목적은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취업하기 위한 돈인지 그냥 생활하기 위한 돈인지 어디까지가 회복이고 어디부터가 의존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국가는 국민의 모든 삶을 대신 살아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원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 몇십만 원 받으려고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취업을 포기하겠느냐.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평균적인 선의를 믿고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어떤 선택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지를 봐야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취업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대신 출근을 해야 하죠. 월세와 교통비를 부담하고 직장 스트레스를 감당하며 하루 8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반면 취업하지 않을 경우 저렴한 공공주택을 이용하고 생활 관련 지원을 받고 여기에 참여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둘의 소득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취업했을 때 추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작아질수록 취업의 매력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죠. 어떤 행동의 비용을 낮추면 그 행동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상태의 비용을 국가가 계속 낮춰준다면 일부 사람에게는 굳이 빨리 취업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청년이 게으르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정책의 인센티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쉬는 편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돈 주는 게 아니다. 상담도 받고 교육도 받고 지역사회 활동이나 공익활동에 참여해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참여 소득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참여입니까? 한 달에 상담 2번 받으면 참여입니까? 온라인 교육을 20시간 틀어놓기만 하면 참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역 행사 3번 가면 참여입니까? 취업 계획서 한번 작성하면 됩니까? 구직 사이트에 지원 버튼 몇 번 누르면 그냥 참여일까요? 사회 참여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문제는 행정에서는 이것을 숫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출석률, 교육시간, 상담 횟수, 보고서, 활동 확인서 같은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청년은 돈을 받기 위해 요건을 채웁니다. 기관은 청년을 모집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부는 몇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하죠. 이건 모두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청년은 여전히 취업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성공일까요? 이건 절대 성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금 하나를 만들면 돈이 청년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 기관이 필요하고 교육 기관이 필요하죠.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고 민간 위탁 기관이 필요합니다. 전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홍보비도 들어갑니다. 성과 평가, 용역도 할 수 있죠. 청년 한 명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려고 실제 국가가 쓰는 비용은 30만 원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문제가 있죠. 청년이 취업하지 않아도 기관은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 10회 완료, 교육과정 80% 이수, 프로그램 참여자가 1만 명 돌파, 예산 집행률 95%, 전부 숫자로 나오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취업했냐는 거죠. 취업한 사람 가운데 6개월 뒤에도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얼마나 버틸까요? 1년 뒤에는 몇 명이 남을까요? 지원이 종료되고 다시 쉬었음 상태로 돌아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리고 한 명을 추가로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데 실제로 얼마의 세금이 들어간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지원받은 청년의 숫자는 성과가 아니죠. 그냥 돈만 날린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원금을 검토하기 전에 저는 기존 정책부터 좀 보고 싶어요. 정부는 현재 청년 뉴딜을 통해서 직업훈련, 공공, 민간 일 경험, 상담부터 취업까지 연결하는 회복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죠. 2026년 청년 뉴딜은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훈련, 일경험, 재진입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표가 됐어요. 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지역에 따라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방향에 더 주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엄청 명확하잖아요. 취업하고 근속하면 지원해준다. 결과와 보상이 연결되어 있죠. 물론 이런 기업 지원금에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어차피 뽑을 사람에게 정부 돈만 얹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보조금이 끝난 뒤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목표는 명확하죠. 일하게 만드는 것. 저는 국가 지원의 방향이 여기에 더 가까워야 한다고 봅니다. 온라인에서는 청년 공고임대나 공공임대나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지내는 모습을 스스로 공개한 사람들의 사례가 논란이 되곤 하죠. 특정 사례에서는 개인의 성적 지향까지 함께 언급되기도 했지만 그건 정책과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제도의 목적대로 지원을 사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영상 몇 개만으로 그 사람이 실제 부정수급을 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단정을 하게끔 만드는 영상이긴 했죠. 소득도 모르고 재산도 모르고 정확한 입주 자격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합법이라고 해서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란 겁니다. 한 사람은 매일 일을 하죠. 높은 월세를 내고 공공임대에 들어가고 싶어도 떨어져 나갑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공공지원주택에 거주하면서 낮 시간 동안 게임하고 쉬는 모습을 공개해요.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물어요. 왜 나는 일하고 있지? 이 질문을 그냥 혐오라고 치부해선 안 될 겁니다. 법적으로 자격이 있다는 것과 정책이 그 사람을 자립에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지원 전이나 지원 후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국가는 그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유지시켜 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돼지우리에서 사육시킨 거일 수도 있다고요. 나쁘게 말하자면.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악용자 때문에 복지를 없앨 거냐. 옳은 말이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있다고 실업급여를 없애진 않죠. 공공임대를 불법 전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없애지도 않습니다. 기업 지원금을 속여받는 사람이 있다고 모든 기업 지원을 폐지하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몇 명의 악용자 때문에 모든 청년 지원을 없애자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반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새로운 복지를 만들기 전에 검증 방법부터 보여달라는 겁니다. 실업급여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있죠.
근속 지원금에는 실제 고용 기록이 있습니다. 자격증 지원에는 시험 응시 기록이 있죠. 그렇다면 참여 소득에서 사회로 복귀하려는 의지는 뭘로 확인을 해야 합니까? 상담 출석, 교육 이수, 활동 보고서. 정부는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독을 엄청나게 강화하면 또 행정 비용만 늘어날 뿐이죠. 너무 엄격하게 만들면 정말 나쁜 사람이 탈락할 수 있어요. 대신에 너무 느긋하고 느슨하게 만들면 형식적인 참여자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에 대한 답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건 정책 설계가 아니죠.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겁니다. 찬성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주장이 있죠. 바로 청년이 무너지면 미래 사회 비용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왼쪽에 서겠다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몇십만 원 지원해서 청년을 살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완전히 고립돼서 생계비와 의료비, 복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돈 이 자체가 낭비가 아니라 예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역시 이 가능성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심각한 우울이나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돈 안 쓰면 나중에 더 든다라는 문장은 거의 모든 예산에 붙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효과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법의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말만 꺼내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방 투자라면 보여주면 되죠. 지원을 받은 청년과 받지 않은 비슷한 조건의 청년을 비교했을 때 취업률이 얼마나 올랐는지, 취업 기간이 얼마나 짧아졌는지, 근속 기간은 얼마나 늘었는지, 지원 종료 후 다시 쉬었음 상태로 돌아가는 비율은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리고 그 모든 행정 비용을 포함했을 때 한 명을 추가로 자립시키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그걸 증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는 예산을 시작할 근거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좋은 의도만으로 예산을 계속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세금을 썼으면 결국 결과를 보여주어야죠. 이 쉬었음 청년이라는 단어 안에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가족을 돌보느라 일을 못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번아웃이 와서 잠깐 쉬는 사람도 있겠죠. 취업 준비를 하는데 통계상 쉬었음으로 잡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좋은 직장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현재 생활이 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캥거루죠. 이 사람들이 왜 같은 정책 대상이어야 합니까? 원인이 다른데 처방은 같을 수가 없죠. 절대 없죠. 아픈 사람은 치료를 해야 되고, 가족을 돌보는 사람은 돌봄 부담을 줄여줘야죠. 직무 능력이 부족하면 훈련을 시켜주면 되고,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면 이동과 주거를 지원해주면 됩니다. 일할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의지가 부족하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비인지 다시 물어봐야겠죠. 청년이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서 현금을 주는 것은 행정적으로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교한 정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좌파 우파가 나뉘어서 좌파는 뭐 이걸 해줘야 한다, 우파는 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파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을 잡자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좌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 우파는 돈 주기 싫으니까 힘든 사람 보고 알아서 죽든가 살든가 하라는 거래 라고 말을 하죠. 그게 아니죠. 그렇게 가면 이 논리도 틀리게 되는 겁니다.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해야죠.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보호를 해야죠. 심각한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겠죠. 고립된 사람은 상담과 사례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취업 기회를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훈련과 일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저는 지원의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치료일 수 있죠. 다음에는 외출과 사회 관계 회복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과 일 경험이 될 수가 있고, 결국 목표는 스스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태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움직일 필요는 없죠.
하지만 방향은 있어야 됩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과 아무 변화 없이 현재 상태를 국가가 계속 유지시켜줘야 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파식 대안은 이거예요. 무조건 돈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면 대안을 내놔야죠. 뭐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지. 저는 이게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일하기 시작한 청년이 훨씬 유리해야죠. 근속하는 청년의 주거비와 교통비를 낮춰주고 부담감을 낮춰주는 거죠. 오래 일할수록 지원이 커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취업하는 순간 기존 복지가 한꺼번에 끊기는 복지 절벽도 완화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실제로 필요한 직업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사람만 채우면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수료자가 실제로 취업을 했는지, 취업 후 얼마나 오랫동안 근속을 하는지, 유지를 시키는지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지역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여력이 생기도록 하고 지원금 역시 실제 추가 고용과 근속이 연결해야 할 겁니다. 네 번째는 정말 취약한 청년은 따로 분류해서 더 강하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은둔과 고립된 청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가족 돌봄 청년, 질병과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까지 일반적인 쉬었음 청년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효과 없는 사업은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정책 이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과가 없으면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이 성공인 정책이어야죠. 복지 사업이 성공해서 그 사업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 아닐까요? 근데 이제 이게 오른쪽에 선다고 해도 이게 논리에 약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오른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른쪽에서 약점도 일단 말은 해야겠죠. 이게 일할 사람은 어떻게든 일한다 이 말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기업에 아무리 지원금을 줘도 심각하게 고립된 청년을 기업이 뽑아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윤을 뽑기 위해서 뭐 사람을 뽑는 거니까요. 뭐 시장은 당장 일 잘하는 사람부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시장 논리죠. 가장 아픈 사람은 계속 마지막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 책임만 강조하다 보면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 같은 기업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덮어버릴 수도 있죠. 눈 낮춰서 아무데나 가라. 이건 역시 해결책은 아닙니다. 먹고 살 수 없는 임금을 주고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는 직장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한 청년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그리고 엄격한 조건과 서류를 요구하다 보면 오히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오늘 이제 제가 서 있는 우파 오른쪽에 다 또 복지를 전부 없애자는 식이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극단적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도울 사람은 돕되 무엇을 위해 돕는지 잊지는 말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쉬었음 청년이 모두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취업 시장에는 분명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질병과 고립, 가족 문제, 불안정 노동 때문에 실제로 무너진 청년도 존재할 겁니다. 국가는 그런 사람을 도와야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곧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에는 우선 순위가 있죠. 그리고 복지는 사람의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쉬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 잘못된 거죠. 취업하면 지원이 끊기고 쉬면 지원이 유지된다면 잘못된 겁니다. 사회 참여라는 이름 아래 출석 몇 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잘못된 거죠. 청년에게 지급되는 돈보다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이 더 커진다면 그건 역시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쓰고도 실제 취업과 자립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도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가가 청년에게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지원이 쉬어도 괜찮으니 생활비를 주겠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치료하겠다,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겠다, 면접을 볼 기회를 주겠다, 기업이 너를 채용하도록 문턱을 한번 낮춰주겠다, 그리고 네가 일을 시작하면 쉬고 있을 때보다 더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어야죠. 넘어진 사람에게 손은 내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손은 다시 걷도록 돕는 손이어야죠. 국가가 평생 업고 다니는 손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이상 그 돈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기준에서 오른쪽에 섰습니다. 지원보다는 자리, 현금보다는 기회, 참여라는 이름보다는 실제 결과를 보여달라는, 그리고 쉬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전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결코 바보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오른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원칙뿐만 아니라 그게 당연히 제도의 안정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오늘은 쉬었음 청년과 청년 참여소득 논의를 보수와 우파의 시선에서 한번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많은 의견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우리를 믿고 저를 믿는 호랑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인물로 돌아오겠습니다.